네, 2부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공교수, 최수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가지고 갈수록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늘어나서 어제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고요. 실시간 접촉이 2,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아주 기록적인 날인데요. 박수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어제 많이 쳤는데 또 쳐주시면 뭐 그래가지고 여기 회장님께서 네. 구독자 100만 명 돌파하면 승용차를 경품으로 쏘기로 했어요. 와. 하여튼 뭐 엄청나죠? 거의 뭐 백상어급 미끼인데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2315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벌써 여러 마리 나갔는데요. 오늘도 마지막에 끝날 때 한 분 뽑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해서 당첨이 되신 분은요. 이 시사 1번지 더보기에 보면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오프닝 때 소개를 했는데 잠깐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국정원 원운석을 이제 뭐 바꾼다라고 하는데 원운석 바꾸는 이유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거를 굳이 신용복 선생 글씨로 했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신용복 선생이 참 여러 가지로 또 존경하고 그런 분도 많지만 하필이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사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국정원에다가 또 그분 글씨체를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뭐 정부가 바뀌어서 바꾼다는 건 좋은데 뭐 이렇게 보니까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때 지었던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걸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건 또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성범 의원 그걸로 가는 건 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생각 깊이 안 해봤으면 첫째는 김종필이라는 이름 나오는 게 5.16 군사혁명 또는 쿠데타 이후에 미국의 CIA를 본따갖고 한국중앙정보부를 만들 때 초대 원장이었을 겁니다. 아마 제 짐작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 부장. 초대 부장, 이게 파운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사람의 아마 그 맥을 잇겠다는 단순한 발상이 시작되니까 일감이 들고 두 번째는 신영복 선생 글씨체 문제는 기본이 단순한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 통일혁명당, 통역당이라고 60년대에 만들어질 때 그게 북한에서 말하는 대남혁명 이론에 기반했던 대남혁명 전위 정당이에요. 그 통일혁명당이라는 게. 아시는데 주범은 김종태 씨라고 월북을 했는데 탈옥을 했죠. 탈옥을 시켜서 월북까지 했지만 거기 사형됐어. 미안합니다. 이거 사형됐는데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예, 통역형 기관차 공장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신영복 선생 글씨를 바꾸는 거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옛날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때 썼던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가는 게 이게 맞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별 이름도 문제는... 중앙정보부라고 하지.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름은 바뀌었지만 어느 조직이든지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발상지를 찾아간다는 단순 발상에서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좀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사실 이제 국내 IO들 없애고 해외 정보 활성화로 갈 때 국정원 사람들 만나보면 굉장히 프라이드가 더 생긴다. 뭔가 일할 맛이 난다. 맨날 뭐 뒤에 누구 뒷조사나 하고 뭐 정치권에 뭐 자료 제공하고 좀 부끄러웠는데 이제 그런 일 안 하고 좀 당당하게 좀 됐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세련되게 가야 되는데 또 지금 경찰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행안부 안에 경찰국 신설하는 것도 뭐 60년 뒤로 미루는 거 아니냐. 왜 자꾸 뒤로 빠꾸를 하냐. 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제 간첩 신고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 수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세련되게 가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거 언제적 표입니까? 근데 그 원운석 이렇게 큰 돌덩이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씩
허물고 새로 짓고 하는데 그건 얼마씩 비용이 드는지 한번 취재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서 다음 주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알기로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일감으로는 한 2-30억 들걸요, 그것도. 그 어디다 정도까지 드나요? 아니 근데 어디다 맡기냐, 무슨 돌로 하느냐, 예. 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죠. 근데 그거 비용이 상당한 걸로 알고 비쌀 있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국회에 큰 예. 돌 하나 있는데 제가 그 굉장히 그것도 그 굉장히 큰 비용 들었다고 아는데 저는 사실 이 논란 보면서 이제 양지회가 떠올랐어요. 그 국정원 오비 모임이 맞아요, 양지회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양지를 왜 또 소환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원훈석 뭐 바꾸고 뭐 그런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이게 그 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과거 어두운 시절에 이제 중앙정보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사실은 지금 최첨단 우리 저 산업 기술을 그 유출도 막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 기관이면 뭐 저라고 했으면 번뜩 생각나는 게 우리는 뭐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다. 예.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좀 세련되고 또 국민에게 공감 가는 메시지를 가야 되는데 과거로 그냥 돌려버린다. 그러니까 저는 그 원훈석을 그냥 그 시간의 시제를 뒤로 돌려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국정원법에 원훈석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저는 법률 차라리 전문가라서 없으면 뭐 좋겠어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해만 네 번째인가 지금 다섯 번째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뭐 물론 뭐 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옛날 그 국정원이 중앙정보부 시절에 만행들 이런 것들이 떠올리게 해서 찝찝한 것도 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과 헌신 이것도 사실 저는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국가기관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를 좀 간결하고 그 임무에 맞게 좀 아주 압축적인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정보가 국력이다. 예, 그게 딱 국정원으로 바뀔 때 정보가 곧 국력이다. 그게 제일 간결하고 좋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글씨 수가 적으면 돌 크기도 작아도 안 되겠습니까? 돈도 적게 들고. 근데 저는 이제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규현 현재 원장이 들어서 나서는 뭐다 바뀐다라고 이런 점도 그럼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또 다른 원장이 들어서면 또 바뀌고 이런 점도 생각을 저는 그 국정원 내부에서는 했을 거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초대 원훈으로 돌아가자는 의논을 했음직하다 저는 그래 보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정권 바뀔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국정원 비일비재한 게 지자체 같은 경우 단체장이 맡기면은 지자체 CI하고 다 바꾸면서 엄청나게 예산 낭비가 그러니까요.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30분밖에 오늘 시간이 네. 없어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 문재인 정부 때 것 많이 이제 바꾸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겠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런 정도까지 가도 되는 건가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검찰이 나서서 또 수사도 하고 사법 처리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표현도 좀 심하다 할 정도의 표현이 나오고 장윤성 기자 네. 원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 같은 짓 이런 네.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 세계의 뭐 민주당이 발표한 바이기도 합니다만 독일 같은 나라도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원래 이제 폐기하기로 지금 사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그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고 아마도 올 가을부터는 유럽에서 곡소리 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30%를 가스관을 그냥 잠가버린 것에 대해서 그 독일이 하고 있는 조치가 뭐냐면 뭐 손쉽게 원전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 늘린다는 거거든요. 미세먼지 좀 힘들지만 이럴 수밖에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춥게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어려운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전 싸죠. 뭐 물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 위기 앞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비용 문제나 돈 문제로만 생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료주의적 사고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위중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가면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나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께서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해외 언론들도 한국에 트럼프가 나왔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수영 의원
바보 같은 짓이라는 표현이 불쑥 나온 말 같습니까? 아니면 작심하고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까? 뭐 전 불쑥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약식 기자회견 놓고 보면은 조금 보면 어저께 뭐 국기문란 같은 경우도 뭐 정제돼서 나온 발언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세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짓 같은 게 나온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법이 저는 그렇게 아주 세련되게 준비해 와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보면은 그냥 즉흥적으로 좀 이렇게 메시지의 강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단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 말씀에 뭐 그것을 차치하고 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사실 그 좋은 황금 같은 시기에 에너지 다양성을 준비해야 될 시기에 에너지 근본주의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쭉 다변화해야 그나마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가스 막으면 어떡할 겁니까? 유럽이 지금 뭐 겨울이 걱정된다고 얘기하는 마당에 원전같이 친환경적이고 좀 싸고 값싸고 질 좋은 원료가 있다면 저걸 잘 국내에서 썰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을 이제 폐기시켜야 되고 가동시키지 말아야 되고 이런 쪽으로 근본주의 혹은 원리주의로 비칠 수 있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자. 회복 탄력성을 다시 한번 가져오자. 뭐 이런 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원전 관련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전 정부와 대비되는 것들 이렇게 하는데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지나치죠. 그 생각이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생각과 철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효율성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이 후쿠시마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0.01%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과 가치가 다른 겁니다. 생각과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바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듣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하는 말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좀 예의 없고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에는 이 원전을 조금씩 축소하는 게 세계적인 조류였고요. 또 이 영화 제가 기억나는 판도라라는 영화가 1,000만 명 가까이 들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원전에 대한 경각심 이야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조류를 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해서 바꾸는 것은 옳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이 적폐라는 이름으로서 법률적 단죄를 하는 단초가 된다면 정말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판도라 얘기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 하나 보고 저렇게 마음이 확 바뀌면 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국가 정책을 바꿀 때는 국민들을 먼저 좀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에 나오는 것도 그런 과정이 좀 생략돼서 그렇죠. 비판이 더 많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들 좀 아쉽죠. 이 지금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도 의견이 사실 갈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원시원하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약간 비꼬는 분도 계세요. 뭐 처음이라 그래요 이해하세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아무튼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짧게 민주당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양문석 경남지사 후보였던 그 위원장 발언이 좀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잘못 때문에 진 거지 이재명 때문에 진 거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조금 오늘 기사가 많이 떴던데 장윤성 기자 네. 그 얘기를 꺼냈을 때는 양문석 위원장인가 뭐 좀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뭐 그렇죠. 친 이재명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민주당 안에 사실 이제 물밑 대화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잘하고 조세 정책 잘하고 위기관리 대응 잘했으면 정권이 넘어갔겠냐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워크숍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저녁에 그
뭐 소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밤에 나온 주된 대화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출마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책임을 갑자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일종의 이제 전환의 포인트를 잡으려고 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양문석 의원 자체도 또 좀 말씀이 거칠고 센 분이죠. 왜 웃으십니까? 다 아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새 대통령도 그렇고요,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요, 좀 품격의 언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말씀들을 하시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 거칠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신성범 의원 조금 옆으로 가는 얘기긴 한데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방금 전에도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지난번 대선 때 국회의원 경험 한 번도 안 해봤던 두 분을 대선 후보로 만든 국민이잖아요. 경기도지사 정말 이번에 완전히 다 민주당이 참패를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희망으로 남겨놨는데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중심으로 꾸려가는 정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판단을 내렸죠. 판단을 내렸는데 다시 말하면 대안은 정치권에서도 국민들도 제시할 정도는 상이 안 잡히잖아요. 개헌을 하자든지 예를 들어서 뭐 아예 뭐 내각제로 가자든지 큼직한 뭔가는 정치권도 안 내놓고 국민들도 아예 수긍할 준비는 안 되는 거. 다만 과거는 사라져야 되는데 미래의 머리는 처음은 못 잡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좀 제 느낌을 말씀드리고 양문석 위원장을 제가 방금 제가 기사를 유시해봤는데 오히려 이것은 여기서 핵심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임이 표현이에요. 이게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핵심이다. 이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 일부에서 생각하고 있던 지점 아니냐. 다시 말하면 추미애 윤석열 그 갈등 때도 대통령이 나서서 왜 가름을 안 타주느냐, 정리를 안 해주느냐, 쫓아내든지 윤석열을 이런 나름의 민주당 당원들이 가졌던 의문이 터져 나온 거다. 저는 이 부분이 심상치 않다. 예. 그리고 이것을 내관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한 소용돌이를 몰고 올 것 같다는 본능적 느낌이 들어요. 신성범 의원께서 제가 옆으로 뺀 것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한번 또 옆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박진영 교수.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여든 야든 다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좀 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미 국민들이 현재의 정치권에 대한 심판을 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2년 후 총선 앞으로의 정치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린 거거든요. 말씀을. 대한민국 정치가 쉽게 잘 변하던가요? 참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YSDJ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선상에 있었고요. 양당의 공이 있었고 17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한편으로 새로운 정치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비판도 받았지만 뭐 탄돌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은 486들과 개혁적인 세력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민주당을 우리가 정통 보수 야당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 중도 개혁 정당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 비로소 민주 개혁 세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이제 민주당도 그 당시 변화가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 이 국민의힘 계열도 뉴라이트 운동 이 생기고 이제 선진화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세일 교수의 선진화 운동이 생기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괜찮은 실용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노쇠했고 저는 인적으로도 기득권에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꿔야 될 시기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거처럼 치열한 가치, 이념, 그다음에 국가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집단적인 지성을 갖고 토론하는 시대도 또 멀어졌다. 그리고 또 정당이 자기 내부의 엘리트를 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임계상황에 처했는데도 변화하기는 더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 분보다 제가 더 이상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네. 우리 앵커께서 더 훨씬 더 이상주의지.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
승패가 끝난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놓고 보면 승리의 원인은 하나지만 패배의 원인은 10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속성을 띠고 있는데 지금 전 말씀하신 게 제가 동의하는 건 뭐냐면은 영선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국정 안정론에 힘이 실린 거라 여기에서 어떤 일정한 트렌드를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2년 후에 총선은 저도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모든 시대 정신도 바뀌고 그다음에 지금 정치 질서도 바뀌고 국제 환경도 바뀌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그때는 보다 더 실용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과거 2020년 총선 때 묻지마 연대면은 야권이 승리한 당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이 승리한다고 묻지마 연대가 그때 쓸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런 데에 대한 방향성들,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방향성, 신진기에 물갈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토론과 준비가 없이 총선에 임했다가는 저는 그 정당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 승리의 원인이 하나고 패배의 원인 100가지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민주당 관련된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아니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출마를 하든 말든 이것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인데 왜 자꾸 출마하지 말라 그러냐. 이를테면은 97들이 뭐 누구 586 출마하지 마라. 또 이제 홍영표 전해철이 이를테면은 뭐 이재명 출마하지 마라.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취재를 계속 해보니까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이번에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권을 잡으면 그러면 사실상 이제 이재명 당이 되는 거고 이재명이 당이 되면 이낙연계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면 같이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천 안 줄 게 뻔한데 그 당에 왜 남아 있냐는 거예요. 그럼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친 이낙연계만 가지고 당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뭐 그 당에 얼마나 큰 로열티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뭔가 좀 내 중심적인 새로운 당이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노무현의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 쪽에. 그러니까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무엇 하고 계시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돌고 있어서 뭐 과도한 추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정가에 돌고 있더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변수가 되고 있잖아요. 변수죠. 그렇죠. 장 기자 말 들으니까 저는 요새 여의도에 뭐 제가 뭐 정보는 없습니다만 일정 흐름은 아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 시사 1번지 주요 이슈가 이 정치권의 판도 변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댓글을 하나 제작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HC 쓰는 김성규님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주신 분이라서 뽑았다고 우리 전영애 작가가 구독은 사랑입니다. 치킨도 사랑인가? 네, 김성규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배국의 시사 1번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